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잡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현 당 공관위원장은 대구시장에 도전한 현역 중진들을 겨냥해서 뻥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심 정심,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 자신의 뜻과 같았다며 소통이 원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도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할 경우 중진 의원들을 강한 반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과 소통하고 계신지. 어쨌든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대구 중진 컷오프를 시사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급기야 오늘은 이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라며 사실상 용퇴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대구 분위기 심상치 않았죠? 후보 등록하셨으니까. 네네. 예비 후보는 원래 예. 대구 분이시잖아요. 제가 초, 중, 고대 다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래 오랜만에. 좀 살살아서 좀. 뭘 살살해. 하려고 세게 해야지. 내 욕을 맞았다는데. 예. 예. 내 방송 보시니까 예. 됐어. 조호영 화이팅! 대구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 공관위원장과 이진숙 예비후보를 향한 주호영 의원의 분노까지 터져 나온 상황. 민주당 대구 공천은 이 인물로 모아지는 듯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6.3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토대를 또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들을 좀 전달하고 있지 않는가. 텃밭인 대구를 놓고 벌어진 국민의힘 내부 분열, 보수의 심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재 공모 끝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을 했죠. 그리고 한숨 돌리는가 했는데 이번에는 가장 많은 후보들이 몰린 곳 9명. 그리고 비교적 쉽게 당선될 수 있는 곳, 국민의힘 입장에선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 공천을 두고 진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진 컷오프설에 반발하는 의원들을 향해서 오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꽝 먹고 알 먹고는 알겠는데요. 거기다 털까지 붙였습니다. 후배들에게 세대교체 문 안 열어주고 털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직격이라는 표현을 써도 이 정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예. 상대 당이지만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이 메시지 꽤 노골적인 직격이다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꽃길 오래 걸었다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 지금 보면은 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보통은 부의장이나 의장으로 중진 의원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정치 사실은 리타이어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전히 대구시장을 노리면서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정말 텃밭이라는 곳에서 정치를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가 불리한 상황에서 대구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는 믿음 때문에 엄청난 현역들이 몰리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얼마나 비판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혁신 공천을 하겠다라는 이정현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예. 대구부터 손봐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칼을 들고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에는 공천관리위원장은 악역을 맡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추경호, 특히 윤재옥 이런 분들은 또 원내대표도 있기 때문에 3선, 4선으로서 이제는 어느 정도 지금의 비상시국이나 아니면은 탄핵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당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개혁하기 위해서 목소리 내지 않고 뒷짐지고 그동안 그냥 눈치 보면서 자기 자리 지킨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구 선거만큼은 지금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 박빙으로 갈 수도 있는 예. 또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대구를 뺏긴다라는 국민의힘의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공천을 가지고 어떻게든 혁신해야겠다라는 거에 결기의 발로가 아닌가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추경호 의원 3선, 윤재욱 의원 4선, 주호영 의원 6선, 김은영 의원님. 중진 컷오프 설
아직은 설을 붙여야겠습니다만 현실화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정현 위원장이 지난번에 공관위원장을 사퇴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퇴했었을 때 사퇴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대구 공천 관련돼서 본인의 의사가 철회되지 않으니까 좀 사퇴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구 공천에서만큼은 본인의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방향성이 좀 큰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컷오프라는 것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결국에는 그 혁신 공천을 하는, 즉 다시 공천받을 사람이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혁신적인 인물인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공천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컷오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컷오프 수혜를 인해서 부각되는 인물이 전혀 혁신과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아까 꼭 먹고 알 먹고 털까지 가져가겠다는 요 페이스북 메시지를 냈는데 그 전에요. 주호영 의원이 6선 중진 배제 컷오프 설에 계속 반발하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전권은 오직 대구 시민에게 있다. 대구 만만하게 보지 말라. 이렇게 사실상 이정현 공관위원장에게 경고를 했고요. 3선 추경호 의원도 누가 온몸 던져서 당 위에서 죽을 각오로 싸우겠냐.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거세게 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대구가 아무래도 그나마 수월한 지역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치열하게 치받는 것 같아요. 아전 인수격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제 논에 물만 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반발하시는 분들 사실상 이 정권에 호가호위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기행, 그다음 김건희 여사가 기행 이런 거 할 때 막지도 않으셨고 막지도 못했던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가 이 정도로 나락이 떨어졌다면 본인들이 사실상 일찍이 물러나셨어야 될 분들인데 아직까지 저 자리를 차지하고 또 다른 자리로 또 가려고 하는 저런 모습이 오히려 좋게 보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켠에서는 공천관리위원장 이정현 위원장의 권위가 한 번 훼손됐었기 때문에 지금도 훼손되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져요. 지금 이정현 위원장의 경우는 지금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점은 윤어게인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계속 반헌법의 기조로 가겠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헌법의 기조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공천할 거냐? 이거를 이게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느닷없이 중진이냐 신인이냐 이러한 이 기준을 갖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측면에서 아마 공감대가 넓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윤어게인이고 반헌법이면 그게 무슨 혁신이고 개혁입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이 공감대를 형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마 국민의힘의 지금 어려운 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주호영 의원이 페이스북 글에 특정인 낙점, 유튜버 짬짬이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대구시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그 유튜버 짬짬이라고 하면 저 앞서 백다잉크 브리핑에서 본 것처럼 이진숙 예비 후보와 고성국 씨를 겨냥했다고 봐도 될까요? 주호영 의원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론을 하면서 앵커들이 질문을 했을 때 좀 난처한 게 예. 국민의힘은 그 많은 현역 의원들이 대구 텃밭에는 몰리고 왜 경기도 이런 험지는 별로 없냐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참 난망합니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입장에서는 그쪽의 입장에서 이걸 설명할 수밖에 없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의 공천에 있어서 뭔가 어떤 뭐 결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준다면 과연 어디를 할 수 있을까? 보면 TK 지역분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특정한 인설을 배제하고 그 배제가 특정인에게 어떤 유리한 국면을 간다면 그건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아는 게 전체는 아니겠지만 특정 지금 앵커께서 언급하신 그분을 염두에 둔 흐름이 아니라 지금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어떠냐 경제적인 마인드가 있는 그런 신인 사실상의 신인이 오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초선 중에 그런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 보시면 여러분이 좀 판단할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방향성은 있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장에 계신 대구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유리한 지형이라고 말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천의 가장 첫째는 이기는 공천이어야 됩니다.
저희가 아름답게 아니면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나치게 변주를 보이다가 본선에서 지는 형국이 된다면 그거는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될 나쁜 공천이거든요. 그래서 전제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공천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여러 가지 저희가 운신의 폭의 공간도 예.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 후보로 등판할 수 있다 이런 또 기사가 오늘 아침부터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또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의원과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이에 지역 감정 싸움이 좀 일어나는 양상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주호영 의원이 호남 출신이 대구 얼마나 한다고 중진 짓밟고 낙하산 꽂으려 하나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호남 출신 이거 지역 감정 자극하는 말이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김용 의원님 메신저를 공격하는 걸까요? 뭐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저는 저 발언은 주호영 의원께서 굉장히 실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지역 분위기를 모른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저렇게 콕 집어서 특정 지역을 거명한 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치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해온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감정 탑하지 않습니까? 예. 여당과 야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각각 험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남 도당위원장인 김하진 위원장께서 험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허소 대구 시당위원장께서 험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더 존중받아야 되고 더 많은 격려와 국민적 성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주호영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본인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컷오프 대상자로 거명도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타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적어도 호남 출신이라는 저는 특정 지역을 콕 집어서 얘기하신 거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말씀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자, 주호영 의원이 뭐 대구시장 예비 후보지만 육선이고 또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네. 근데 호남 출신이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그만큼 지금 화가 난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또 좀 선 넘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무소속으로 나가려고 저렇게 빌드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탈당하고 나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게 이제 벼랑 끝 전술인 건데 실제 탈당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정현 위원장을 향해서 메신저를 공격하고 지금이 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대구 민심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바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대구의 GRDP를 한번 보십시오. 30여 년이 넘게 지금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고 나아질 수 없는 상황. 대구 사람이 대구에서 정치를 하는데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9명 나와 계시잖아요, 후보들이. 예. 근데 6분이 대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 소유냐 아니냐 이제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대구가 정말 사랑스럽고 대구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신다면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다가 30평, 이 30억짜리, 20억짜리 이런 집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대구를 사랑한다, 대구 시민들이 나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면구스러운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왜 강점이 있는지 지금 본인이 스스로 얘기도 했었잖아요. 윤어게인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참 좋은 전 태도와 자세라고 보는데 그런 점들을 어필하기보다는 단순히 지역 감정에 호소하는 것, 이것은 진짜 옛날 구태 정치의 다름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영선에게 밀리는지 반성하라라는 말을 했는데 그 반성하라라고 한 건 아마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것 같고요. 영선이라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말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김용 의원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영선이라고 한 거 맞나요? 장해찬 후보가 지금 걷고 있는 노선을 봤었을 때는 이진숙 후보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 분석은 전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대구시장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있었던 여론조사가 2월 19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들의 특성이 좀 있는데요. 대구는 동쪽과 서쪽의 정서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장 후보는 서쪽 지역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재호 후보라든지 유영아 후보라든지 그리고 더 추경호 후보라든지 그다음에 홍석준 의원 같은 분 경우는 다 서쪽을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서쪽에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표가 분산돼서 지금 이진숙 후보가 상대적으로 여론조사상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는 분석을
장해찬 후보는 지나치게 과대하게 해석했는 것 같습니다. 장해찬 부원장 같은 경우는요. 글쎄요. 저희 당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여론조사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 굉장한 의구심이 듭니다. 신영 의원님, 예. 왜 영선에게 밀린지 반성하라고 하는데 상대당이지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진숙 지금 위원장이 뭐 여론조사는 좀 잘 나온다고 해요. 예상외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대구 시민들이 이진숙 위원장이 만약에 이 대구시장이 됐을 때 얼마나 이 대구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여러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대구, 경북 통합법도 날려버린 거잖아요. 지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4년간 우리 지역에 20조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본인들의 그런 정치적 그 이해 논리로 날려버렸어. 이거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심판론이 있을 거고요. 예. 이진숙 전 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그런 투쟁에 뭐 싸우는 그런 여전사의 이미지가 있다 그래도 시민들은 결국에는 이거는 총선이 아니라 지선입니다. 지역의 발전, 행정가의 면모, 일 잘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호 후보와 같이 정말 그 시민들은 일을 잘하고 우리 지역을 챙겨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기대하는 거지 정치력을 갖고 투쟁을 하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와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이진숙 만약에 시장이 된다 그랬을 때 예. 대구는 앞으로는 미래가 아주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냉혹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갖고 이진숙 위원장이 이렇게 뛰는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큰 기대를 걸 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럼 김기웅 의원께도 여쭐게요. 그러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물론 이제 방통위원장 시절에 뭐 전국적인 뉴스도 많이 탔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추석 연휴 때였나요? 그 영등포 경찰서 앞에 수갑 찬 모습 등등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뭐 여론조사를 여쭙는 게 아니라 대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민심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당 지도부든 지금 판단하고 있나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쁘지 저는 않다. 알고 있는데 예. 무엇보다도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끊임없이 방통위원장을 할 때부터 예. 민주당이 탄핵을 극기했었고요. 탄핵이 어떻게 됐습니까? 출근한 다음 날 탄핵이 됐습니다. 곧바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탄핵이 된 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유튜브에서 나온 발언이 있습니다. 민주당 쪽 사람들은 상상 이상의 것을 한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해가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찰과의 어떤 그 채널을 동원해가지고 일정 부분 소환해서 조사받는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명절 바로 앞두고서 수갑을 채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법원에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키워준 거 사실상 사람들의 내리 속에 각인한 인상을 보내준 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지금의 정부가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여준 겁니다. 한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재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폭주에 대해서 지자체 장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강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대구의 민심이 선택을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지자체장은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목소리로 예산과 행정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장 부원장이 지난 10일에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 기성 정치인을 향해 또는 평론가를 향해서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늙은이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갑재나 양상훈 주필이나 진짜 양심 없다. 결국 자기들이 미는 한동훈 살려주려고 젊은 이준석 너네 희생하고 발사대하고 깔아라는 거잖아요. 늙은이는 뭐 멸칭이 아니잖아요. 어르신 비하하잖아. 어르신 이게 비하. 무슨 어르신 비하야. 아니,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젊은 정치인들 비하하고 있는 거지. 예, 신혜영 의원님. 예. 늙은이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장해찬 부원장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게 유튜브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유튜브에 나가서는 정치인들이 저렇게 강력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터트려주면 조회수도 올라가고요. 그 사람에 대한 인지도도 올라갑니다.
다만 우리 정치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로 나오는 것이죠. 지금 장해찬 그 원장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세대 간의 뭔가 갈등으로 보이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제 갈라치기의 그런 하나의 화법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 국민의힘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아 정말 훌륭한 이런 장해찬 같은 사람을 보유한 당으로 보이겠느냐 아니면 저렇게 막대먹은 막말하는 저런 사람이 아직도 요직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윤리 징계도 안 하네 이런 비판하는 당으로 보이겠느냐라고 했을 땐 냉정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박민영, 장해찬 이 두 사람에 대한 윤리 회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 오세훈 그 시장이 얘기했었잖아요.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썽을 부릴 수밖에 없다라는 면에서 지금의 유튜브 정치를 하는 이런 나쁜 속성의 정치인들은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그 우리 정치의 그런 미디어의 변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양 끝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정치를 순화시키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부끄럽네요, 정말로.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젊음이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늙음 또 벌이 아닙니다. 세대 교체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 세대 교체의 중심점, 기준점은 생물학적 나이가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삶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고방식을 젊게 가지고 있는지가 전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해찬 부원장이 비판한 조갑재 대기자관님 같은 경우는요. 오랜 시간 한 분야에서 인정받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걸어온 삶 자체가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언론에서도 조갑재 대기자님을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장해찬 부원장이 조갑재 기자님보다 훨씬 더 어린 걸 알고 더 적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구설이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스스로 되새겨보시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자기가 진지하게 반성하시고 본인이 했던 그 말조차도 스스로 한번 곰곰이 되새겨보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대구시장 공천 국민의힘 상황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당내 파열음은 상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그렇게 서두를 마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입니다. 이번 주에 대구시장 공천하기 힘든가라고 물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다. 서두를 일 아닌 만큼 차분히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김부겸 전 총리 민주당 등판설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상대를 의식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아까 전에 저희가 대구 중진 의원분들께서 지역 감정, 철진한 지역 감정을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은 본인들의 어떤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시간은 이정현 위원장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중진들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그만해라 라고 하는 여론이 계속해서 빗발칠 겁니다. 당 내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별로 지금 이번 선거에 나서려고 하는 후보자들한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장에게 좀 더 우호적인 여론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것을 후퇴하게 될 경우 이정현 위원장은 지난 서울에서도 후퇴를 했죠. 또 부산에서도 후퇴를 했죠. 그러니까 공천의 어떤 이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계속 후퇴됐던 모습을 보였는데 대구에서마저 만약에 저거를 고수하지 못하고 후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로 다 그만두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절대 그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지노선은 있으신 것 같고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간은 내 편 이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구시장 공천을 두고 잡음이 커지고 있고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대구 중진 의원들이요. 오늘 오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구시당 위원장이 이인선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시민들이나 후보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시간을 조금 가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장 선거는 상향식 공천 해왔는데 한간에 떠도는 낙하산식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대구만 중진이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보이는 것은 시민들도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예, 계속 시민들을 언급하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이 방향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장동혁 대표에게도 이야기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민의힘 최다선 6선 의원이죠. 윤상현 의원이 일전에 이대로 가면 TK 자민련 될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했는데 제가 그 질문하니까 T도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정당은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TK 자민련이 아니라 K 자민련이 좀 될 수도 있겠네요. 아하. 네, 김경희 의원님. TK 자민련이 아니라 T를 빼고 경북 정도만 승리할 것 같다라고 지금 진단을 했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저희가 녹록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패배주의에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지적을 달게 바꾸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는요. 참 어려운 문제였던 서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PK 부산 관련해서도 단수 공천을 하려다가 여론을 받아들여서 경선을 가기로 했습니다.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서울과 부산에서 이제 점점 어떤 방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구 관련해서는 일종의 냉각기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또 현지에 계신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리고 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헌신하라 그런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기득권이 아닌데 기득권으로서 여겨지는 이런 부분이 불쾌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리고 시민과 국민들이 바라보는 헌신하는 어떤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서로 간의 냉각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냉각기.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본다면 사실상 TK만 남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사실 가름마만 타지고 그다음에 경선을 하게 된다면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등장하는 인물이 간단치 않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조경태 의원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마 따끔하게 어떤 당의 충격요법이 될 수 있을 만한 말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민주당 앞서 저희가 간간히 언급을 했는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후보 등판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을 저희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25일 전후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또 어떤 보도에서는 대구의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라고 하고요. 또 JTBC와의 통화에서 여권 관계자가요. 김부겸 전 총리 당사자는 아니지만 본인은 아니지만 할 사람 없다는데 나라도 나가서 희생해야지 이런 말을 전했다라는 전언도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언제쯤 공식화할까요? 또는 공식화는 언젠진 모르지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언론 보도로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심이 거의 마무리의 단계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대구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복잡한 상황에서 어느 타이밍에 이제 출마 선언할 거냐에 대한 그런 정부적 판단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대구에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컷오프가 되던 중진 의원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결국에는 지금의 그런 국민의힘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런 면에서 이번 6.3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크게 승리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예.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꼭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대구에서도 이진숙 위원장 같은 사람, 그리고 부산에서는 주지훈 의원, 충북에서는 윤곽근 변호사, 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이 대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인재영입 위원회를 했는데도요, 과학기술 전문가나 기업인이나 다 손살에 치면서 아무도 안 들어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은 의원이 한 인재영입 위원회가 아무런 감동 없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공천이라도 혁신적으로 해야 될 텐데 아무리 컷오프를 하든 혁신 공천을 하든 예. 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힘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대구시장도 우리가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김부겸 총리가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으로 본인이 희생정신 갖고 민주당을 그래도 TK에서도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헌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윤영 의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중진 의원이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여론이 강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도 이제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예. 뭐 친척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사실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제일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사실 저도 이런 건 처음 겪어봐서요. 그만큼 김부겸 총리가 후보로 나온다면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를 내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소위 말해서 지금 아까는 저희 당에서 지금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인 장해찬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진숙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대구 시민들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면을 예를 들 수 있냐면 저희가 앞부분 처음 영상을 봤었을 때 이진숙 후보가 고성국 씨와 같이 대구 거리를 걸어갔지 않습니까? 거기가 대구 최고 번화가인 반월당이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항상 많은 곳인데 그곳에서조차도 사람들에게, 대구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진숙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부겸 후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왔을 때 저희 당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카드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 최고의 카드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공천에서 조금 더 명분 있고 납득 있는 공천을 했을 때 저는 승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주목받는 것은 지난 2014년이죠. 당시 지방선거, 역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었습니다. 낙선했는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신문 지면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보면 지역주의 깨기, 김부겸의 아름다운 패배, 야당 불모지에서 희망 봤다. 당시 야당이었죠. 그리고 변화 실험, 지역주의 타파, 미래 봤다. 이렇게 이른바 보수 언론,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김부겸 전 총리, 당시 대구시장 후보의 높은 득표율과 선전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시 이제 시장으로 당선된 권영진 시장과 16만여 표 차, 김부겸 당시 후보는 40% 이상 득표를 해서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당시 당 지지율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그런 득표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TK 민심이 꿈틀대지 않을까. 이동학, 김기현 두 분께 한번 전망을 들어볼게요. 이동학 의원님. 국민의 입장에서 무서워할까요? 네, 서사가 있는 정치인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의 중진 의원분들이 개혁신당 젊은 정치인들한테 살찐 고양이다, 일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저분은 실제 그 지역주의의 벽을 맞서서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분이고 또 일정 부분 한번 돌파를 또 했었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의 일정 부분의 지지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당에서도 설득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득을 통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 대구, 경북, 호남, 호남에서 챙겨주고 우리가 호남 정당이니까 호남만 잘 살게 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 일념, 이 국정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조에 맞게 실제로 여당의 후보, 그것도 중량감 있는 총리 출신 후보가 간다고 한다면 대구 시민들 역시 부응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 건 맞습니다만 어찌됐건 중량감 있는 후보의 출연으로 이 판이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는 실제 우리 운동장에 들어와서 전선이 그어져 가지고 싸우면 굉장히 불리한 지역에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불경 이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까지 들어가서 함께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모처럼 만에 정말 제대로 된 선택지를 아마 받아 안는 그런 이 결과를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를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대구에 중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이정현 공관위원장은요 호남 곡성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재보궐과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이 됐는데요. 결국 호남에서 보수 정당의 후보가 두 차례 됐고 비례까지 하면 세 차례 된 거죠. 본인이 정치 인생을 지금 41년 동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지금의 TK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들, 다선 의원들을 봤을 때 본인의 이제까지의 정치 이력과 서사를 봤을 때 좀 마땅치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전 정치라는 것은 감동을 줘야 되는데요. 때로는 어렵지만 바보 같은 어떤 도전을 하는 것, 그 도전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끝내 승리를 이뤘을 때 서사가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존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2014년 기사를 보면서
지금 누군가는 당시 김부겸 총리의 도전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뭐 다른 지역에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기사를 찾아보면서 또 하나의 지역주의 깨기가 좀 나오기를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바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민주당 내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정청래 민주당 대표 검찰개혁 당정 최종안 도출에 대해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통 큰 결단을 해주셨고 2심 정심으로 다 했습니다. 이재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이 일치했습니다. 2심 정심, 극적으로 합의안을 끌어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논의 과정의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 발표했어요? 검찰개혁 관련. 예.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법안 조율 과정 설명을 위해 유튜브에 출연한 정청래 대표, 그리고 더 이상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또 다른 지도부 강득구 최고위원.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걸까요? 법에는 정확하게 공소처의 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소처의 장은 이제 검찰총장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공소총장이라고 부르면 돼요. 2심 정심 검찰개혁 최종안, 여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에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검찰개혁안 최종안 도출, 그 막전 막후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한 것이 그렇게 뉴스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평소 같으면요. 하지만 최근에 공소 취소 거래 음모론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유튜브 방송에 대한 비토라고 할까요?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어서 정 대표가 출연한 것, 이 행보 자체에도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이 출연 자체를 봤을 때요, 뭐 메시지를 떠나서요, 뭔가 좀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논란이라고 표현하면 그럴까요? 뉴스가 될 걸 알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아마 정청래 당대표라면 고민 안 하고 그냥 나 출연할게라고 했을 겁니다. 워낙에 김어준 씨랑도 이게 관계가 있고 특히나 리더라면 당 대표라면 당을 통합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뭐 우리 당에서 가장 큰 그런 유튜브라고 하면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리고 매불쇼라고 할 수 있는데 양대 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냥 개파처럼 갈라치기 갈등 그러면서 누구는 출연해서 비판받고 누구는 출연 안 해갖고 또 그렇게 되고 이런 것들의 복잡한 상황들을 해결해야 되는 본인의 숙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오히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출연함으로 인해서 그런 물꼬를 터줘야 되겠다라는 큰 그런 결단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한 이 검찰 개혁의 이런 최종안을 만드는 데까지 당과 청이 여러 가지의 뭐 갈등설이나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의 뭐 소극적이가 아니야 이런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 내가 한 라인 만들어서 직접 소통하면서 오히려 지금 중수청법의 45조가 수사관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한테 뭔가 보고를 하고 검찰의 의견 제시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 예. 검사와 수사관의 갑을 관계를 통으로 오히려 청에서 난리라고 했다. 나는 수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청이 오히려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타파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의 오해와 그런 우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김영 의원님. 오늘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씨 방송 출연해서 2심 정심, 그러니까 전심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타가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니까 정심이겠죠. 이런 표현도 썼고요. 출연 자체에도 많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확실하게 3가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 김어준 씨를 지난번 공소 취소 때 고소할 때 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명청대전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정청래 대표는 연인 당대표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3가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최대 우군인 김어준 씨를 계속적으로 같이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기반을 더 튼튼히 하고 사실 집권 초기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김어준 씨라는 든든한 우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추론을 하느냐 하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 공소취소 사건 관련해서 그 어떤 사과도 어떤 수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민주당 당대표가 직접 나갔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여전히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씨의 관계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모종의 관계가 있다라고 추론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이런 질문을 아침에 받았고요. 정 대표의 이번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를 통해서 우리 당내 뚱구조가 재생산돼서는 안 되겠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께서도 그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뭘 예. 출연하는 걸 테고요.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김기영 의원님. 정 대표가 김어준 씨 방송에 또는 김어준 씨에게 힘싣게 했다라는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힘들죠. 아. 이심 정심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김심 정심이 아닙니까? 김어준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마음이 그렇게 통한다. 그래서 저는 이심 점심이 아니라 정심이 아니라 김심 정심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죠. 선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되는 영역이 큽니다.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제명인의 마을에서는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반명수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극단적으로 표출된 게 어떻게 보면 공소 취소 그리고 수사권의 거래설 아닙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의 그 친명계 의원들이 비판을 하니까 뭐 고발 고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김어준 씨가 무고로 다 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싸움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검찰 개악이지만 개혁이라고 이렇게 참칭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어준 쇼, 이 플랫폼은 자기가 가지고 가겠다. 결국 또 사실상의 이 검찰 개혁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저는 백기투항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 들어온 김에 확실하게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의 목소리 등에 타고서 본인의 입지를 강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정치인이 유권자가 있는 곳에 안 가나요? 지지층이 있는 곳에 안 가나요? 저는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이제 이 질문의 취지는 최근에 검찰개혁 과정에서 노정됐던 여러 내부적인 갈등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앞으로 이제 분열적 요소는 사실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가신 만큼 저는 사건의 진원지였잖아요, 이곳이. 그래서 해당 발언의 당사자는 아마도 본인 스스로도 좀 책임을 져야겠습니다만 이 매체로서의 앞으로의 책임성은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것은 우리 내부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정치권 전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언론 지형이 이렇게 SNS 중심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과도기적 차원에서의 책임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저는 김어준 씨가 그동안 우리 진영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들 열심히 해왔던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유감 표시 정도는 좀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지방선거 그리고 이 당권 선거까지 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이제 분열적 요소가 이제는 봉합으로 가야 되고 통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에는 그 누구도 아마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서로의 그런 노력들이 좀 더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검찰개혁 그 최종안 그 내용 자체에도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 시민들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정청 검찰개혁 협의안에서 삭제된 게 대표적인 게 중수처법 45조입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야 한다. 이게 있으면 중수청 위에 공소청이 있는 뭔가 수직 관계가 되지 않겠냐 이런 반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반론이 받아들여져서 이 45조 의무 통보 이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또 강경파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김어준 씨 방송 나와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5조를 저희는 최대한 수정을 좀 하려고 그랬어요. 경부 법안이 왔으니까 최대한 이것을 좀 톤다운하거나 좀 수정하거나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나름대로 고쳐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건 그냥 통째로 드러내는 게 좋겠다. 오히려 짐작을 할 뿐입니다. 이심 정심
예, 그리고 검찰총장 이 명칭은 유지하기로 했죠. 헌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바꾸면 나중에 또 시비가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었는데 그 의중대로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 대표는 그렇긴 한데 그냥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신영 의원님,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에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할 때도 검찰총장 명칭 관련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16일에 소셜미디어 X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 대표가 최종원 나온 뒤에 이걸 한 번 더 이렇게 언급했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미 청와대에서는 그 법률 검토 다 한 것이죠. 예.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변경했을 때 국민의힘이나 반대에서의 나올 위헌 소지의 그런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면에서 그냥 검찰총장이라는 네이밍은 유지를 했다. 물론 예.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검찰총장 하면은 뭐 윤석열부터 떠오르면서 왜 아직도 검찰총장이 뭔가 검사들의 지휘체계를 수직 상하 관계를 이용해서 그렇게 유지를 하느냐에 대한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번에 수정안을 통해서 검사들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직무에 있어서 영장 청구나 집행지휘의 권한이나 특사경에 의한 그 지휘 감독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만들었거든요. 예. 검사들도 똑같은 공무원의 일환으로서 업무를 임하게 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마치 무소불위의 그런 정치 검찰들이 준사법 기관으로서 통제받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최종안에서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께서 초선들도 설득하고 X에서도 강력하게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최소한의 유지해야 될 그래서 이 개혁안이 현장에 적용됐을 때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우려를 매우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냥 공소총장이라고 부르면 된다. 이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소청의 장이 법적으로는 검찰총장이지만 그게 그겁니다라고 이해를 돕기 위한 걸까요, 김용 의원님? 저는 이 검찰총장 명칭을 살렸던 것은 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절차적 문제와 정당성이 얼마나 떨어진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검찰총장이 한 번 나와 있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을 정말 부르기 싫겠지만 공소청장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검찰총장의 명칭을 빼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진정으로 하고 싶다면 개헌을 하십시오. 개헌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부르면 되지. 어떤 국가 직급 자체를 자기대로 임의대로 맛대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무슨 사석에서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과연 이 검찰 개혁이 일반 국민들의 삶에 진짜 영향이 있는 더 나아진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정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한번 민주당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중수청 수사 개시할 때 중수청은 공소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된다. 이 중수청법 45조 이게 삭제가 됐는데 이동학 의원님, 네. 이 삭제된 배경을 두고 청와대가 이거 통째로 드러내라고 했다. 이렇게 정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소지를 남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일정 부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정 대표께서는 뭐 대통령의 의중이지 않을까라고 미루어 짐작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건 또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갈등의 씨앗이 또 남아있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의 요소가 되고 또 그 과정이 관리가 이번에도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노정됐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 수기가 네. 당 내에서나 혹은 뭐 이 외곽에서나 잘 이루어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버 채널에서는 일정 부분 이루어진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이거를 뭐 깃발을 들고 실제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나 각종의 이 법들이 다 행안부 소관이거나 혹은 법무부 소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관분들께서 그걸 직접 했는지 아니면 당에서는 또 제대로 이것을 제대로 했는지 내부에서만 뭔가 논의를 했고 뭔가 밖으로 삐져나올 때는 이것이 이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 나온 것처럼 비춰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차제에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수기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이 국무회의 하시듯이 공개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면서 실제 반론도 다 수용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합의된 안은 사실 힘이 굉장히 센 거거든요. 나중에 누가 뒤집어 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과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강조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과정 관리에 대한 강조를 한 게 있죠. 그리고
정말 밀도 있게 수기를 해야 된다. 나중에 뭐 후반부에 가서 못 들었다, 딴소리 한 사람 없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기영 의원님. 지금 정청래 대표가 2심 정심이라고 했는데 예.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개혁을 왜 할까요? 검찰 개혁이라고 한다면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수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혁을 제가 개혁이라고 말하는 게 살아있는 권력, 절대자에 대해서 수사를 잘할 수 있느냐? 그게 칼이 무디게 만들어졌습니다. 검사들 관련해가지고 예전엔 징계로서 파면을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탄핵 사유가 탄핵을 하지 않더라도 징계에 파면을 넣었습니다. 그럼 검사 입장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청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찰도 그렇고 국가수사본부를요. 행안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어떻게 본다면 행안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보다도 어떻게 보면 쥐락펴락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면 이 개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힘들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런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고 필리버스터로 내일 본회의 처리를 막겠다 이런 의견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 의원님, 검찰개혁 관련해서 보안수사권은 여전히 다음 차례로 넘겨놨기 때문에 좀 불신은 살아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죠. 형사소송법 개정도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예. 아마 지선이 지나고 나서 아마 그러면 각 당에서 또 전당대회가 뜨거울 겁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이 이슈가 계속 살아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국회가 22대 국회가 전반기 2년이 끝나고 후반기 2년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가 다 개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그런 상임위 체제에서 형사수사법, 보안수사권으로 갈지 보안 수사 유지 요구권으로 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중수청법, 공소청법이 나름 수기를 거쳐서 두세 번 고쳐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가 되는 이 첨예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한라인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오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이제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그리고요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 관련한 마지막 짧게 하나 짚어볼 게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예비 후보 합동 토론회가 연달아 연이틀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각에 저희 JTBC 지금 이 특집 이가역 라이브로 전해드릴 텐데요. 경기도지사 예비 경선 민주당 합동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 5명의 예비 후보가 모두 이 자리에 나와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특정 주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유력 주자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잘 공략을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뭔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지 않고 실제 좀 안정감을 주면서 뭔가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가 아마 이런 것들이 흥미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아직도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과연 그 포인트를 누적해 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토론회인 만큼 아마 관심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제대로 된 이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렬하게 짚어준다면 실제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유영 의원님.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뼈아플 수 있지만 이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자체가 본선보다 치열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 당의 후보들도 열심히 활동은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경기도 전체에선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저는 토론회를 통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충분히 좀 이견이 노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예를 들냐면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 시절에 보여줬던 그 무지막지한 모습이 과연 내일 있을 토론회에서 김동연 지사라든지 다른 후보들에게도 그대로 재현된다면 저는 충분히 국민들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까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오후 5시에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 경선 합동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20일 금요일에는요. 역시 이 시각에 이 스튜디오에서요. 저와 함께 서울시장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모두 모여서 합동 토론회를 합니다. 김기용 의원님, 정원호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좀 공격이 예상된다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픽했다. 그래서 사실상 잘 모르지 않았습니까? 예. 무명에서 어떻게 보면 신데렐라가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본인의 어떤 커리어와 본인의 어떤 장점은 경선을 통해서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갔을 때 그게 힘을 갖는데요. 도리어 이재명 대통령이 픽했다는 이유가 처음에는 많이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컨텐츠가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론이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다 이긴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면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과정 속에서 문제가 도드라질 수 있고요. 저희가 좀 뒤늦게나마 그래도 서울시장에 대한 경선에 대한 게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종부세 관련해서 진짜 서울에서 18% 가까이 뛰었거든요. 이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집값을 세금으로 잡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집값이 많이 뛰었고 그게 우리 국민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집값이 뛰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세금을 뜯어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서울 지방선거에 있어서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문재인 시즌2 저는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금요일 토론의 관전 포인트 어느 것으로 예. 꼽아주시겠습니까? 확실히 5명의 후보가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1위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주도권 토론에서 어느 후보한테 시간을 많이 쓰냐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선 예비 후보는 100% 권리 당원으로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1차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된 컨텐츠가 탄탄한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어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지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경선이 너무 치열해서 상대방 후보에 흠집내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받고 지지자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은 하되 상대방을 네거티브나 마타도어로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포인트를 보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과 모레 토론회 이 시각에 지금 이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준비 상황에 잡음이 많은 듯합니다. 대구, 부산, 충북 그리고 수도 서울까지 특히 제재 공모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등록은 했지만 장동혁 없는 서울 선대위 필요성까지 대두되면서 이 당내 갈등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강서을 조직위원장이자 벌써 여러 번 선거를 치러본 정치 고수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현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집중적으로 예. 오직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예. 뭐 예상대로 신청했다 보시는 거죠? 뭐 저는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 뭐 자문을 구하는 그런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 내가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 시장 후보에 입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예. 말불참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미 예견되고 있는 6.3 지방선거의 실패의 모든 큰 책임 중에 하나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포기다. 뭐 이렇게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없을 정도로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해라. 예. 그렇게 실제 조언을 오세훈 시장 측에 했군요. 그런 측면이라면은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은 이제 핵심 선대위를 만들고 인적 청산을 하면서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 유권자들에게 중도층 무당층에게 이렇게 소구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본인의 전략적 그런 사고도 있죠.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그걸 이제 수용하지 않는 그런 한계 속에서 오세훈 시장의 어제 출마 결심이라는 것은 예.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후보 등록 후에 지도부의 변화를 더 꾀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가능할지 이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많고요. 처음에 그래서 본인도 뭐 사실상 본인 측근 참모들도 예. 불출마 쪽에 상당히 그 분위기가 짙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를 좀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이제 4번째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선거를 포기해버리는 그 방식은 정치인으로서 큰 한마디로 치욕적인 그런 오명을 앞으로 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다면은 본인의 요구한 부분은 요구한 대로 안 되었고
그러면 후보를 등록하고 난 이후에서 또 경선을 치를 것이고 경선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당이 변화 혁신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전륜 관계는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고 또 그런 윤의견 세력들이 당의 뭐 중심부에 스피커를 달고 있으면 그 스피커 떼내라 뭐 이렇게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오세훈 시장이 제가 그런 좀 조언을 정리하면 오히려 후보가 돼서 발언하는 게 더 힘이 실릴 것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혁신선대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 시장 측 동상이몽입니다. 잠깐 발언 들어보시죠. 여야를 통틀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에 내가 지금 니네가 이렇게 좀 후보 나가줄게라는 딜을 친 경우가 있느냐. 이거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라는 경쟁력 없는 시장 후보 중에 한 명이 당을 흔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 당은 없어져야죠. 그거에 흔들린다면 없어져야죠. 오세훈 시장이 일단 서울시장의 후보로서 나서게 되면 서울 선거의 중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혁신 선대위를 꾸려야 되는데 뭐 일부 수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오세훈 시장의 캠프 내에서라도 그런 혁신 선대위의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예, 캠프 내에서라도 글쎄요 이게 좋은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선대위 받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선대위라는 것은 공천이 다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선대위 중심으로서 이제 당이 모든 후보들 중심으로 이렇게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공천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공천에 이제 신청을 하면서 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갖다 이 과정 속에서 한 겁니다. 특히 서울 유권자들에게는 나는 우리 당이 변화 혁신을 가져가고 앞으로 중도 실용주의적 어떤 그런 당이 변화된 모습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지금 우리 당이 특히 수도권 유권자들로부터 많이 애면받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도 하나의 전략이죠. 그 전략이 다 수용되지 않고 본인은 핵심 선대위라 그러지만은 지금 이제 장동혁 지도부 같은 경우는 통합 선대위를 희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핵심 선대위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대표를 또 제껴놓고 서울 선대위는 핵심 선대위로 간다. 그래야 말 김종인 전 위원장 그런 분을 갖다 핵심 김종인 서울 선대위 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그림은 상당히 별로 모양새도 좋지를 않을 수가 있죠. 실제로 조은희 의원이 장동혁 지도부 안 바뀌면 서울 선거 따로 치러야 한다. 별도 선대위 불가피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 아마 지역의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는 당이 크게 변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정 노력을 통한 정말 국민의힘이 이제 변했구나. 정말 변하고 있구나. 그래야만 그나마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그나마 선거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다. 그런 입장을 가진 위원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혁신선대위를 꾸린다는 것은 곧 이선 후퇴를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모양새가 아니라 이선 후퇴는 아니면서 혁신선대위가 꾸려지는 그 절충안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공천 접수를 미루면서까지 핵심 선대위를 요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를 갖다가 배제한 그런 선대위. 그러니까 가령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역할 분담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를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현역 위원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 내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진행되고 있고 끊임없이 제1야당으로서 견제하고 또 비판해야 될 그런 정치적 역할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당의 선대위를 또 당대표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원활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도 있는 거예요. 다만 김종인 이제 전 비대위 위원장 같은 그런 분을 오세훈 시장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김종인 위원장 스타일이 완전한 단독 선대위 위원장 정권을 주지 않으면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요구라면은 그런 수용이 곤란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지가 남은 것은 절충형 선대위가 핵심 선대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정 부분 저는 수용되어질 수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장 공천 방향도 좀 궁금한데 일단 뭐 한국 시리즈 방식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거는 안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정효 공관위원장이 오늘 경선 방식 추 논의하기로 하고 미뤄졌다. 다양한 방법으로 경선하는 방법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방식이 어떻든 아무튼 결과는 오세훈일 것이다.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뭐 박수민 의원도 이제 늦게 좀 참여를 하고 기존 두 분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당내 강성지층이 어떤 큰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겠지만은 뭐 오세훈 대세로는 그런 또 어떤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정현 공관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 보수 진영이 정말 국민적 신뢰와 지지 기반도 탄탄한 가운데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가장 우리 지지 기반인 뭐 TK를 비롯한 불경 뭐 이런 데서는 뭔가 큰 변화를 주면서 이게 수도권 선거까지 핵심 선거로 공천이 이루어졌다 이런 뭐 분위기를 만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국민 여론도 우리 당 지지율도 대단히 안 좋은 상황에서 공관위만 핵심 선대위라는 이름 걸고 그냥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그걸 한다면은 대래 이런 때는 분란만 자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참 3차 만에 이렇게 이제 비록 후보 신청은 했지만 상당히 나는 뭐 후보 참여 안 하고 있으니까 뭐 나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찾아가서 출마를 독려하고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단수 공천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뭐 경합자와 경쟁자가 없었냐 다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러는데 나는 이제 경쟁으로 가냐? 오 시장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보글보글하죠. 속이 많이 상하죠. 그렇지만 오 시장도 그거 티내면 안 돼요. 뭐 정정당당히 이정현 공관위가 뭐 서울 선거에 시너지를 위해서 뭐 빡센 경쟁판을 만든다면은 지난번 한국 시리즈 그 방식 뭐 그런 거는 맞지 않아요. 지금 뭐 그럴 여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갱선 그러니까 단수 공천으로 결정은 하지 않겠다는 게 대체적으로 장동혁 대표나 이정현 공관위 위원장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정한 경선 룰 세팅만 지금 저는 남았다고 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대구가요. 상당히 좀 혼란한 모양새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뭐 주호영, 추경호 이런 의원들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거의 정면으로 이렇게 치받는 모양새, 벼르는 모양새고요. 지금 대구 상황 어떻게 분석하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정현 공관위 위원장이 시절 좋을 때 뭐 TK를 포함한 불경에 기존 오래된 간섭이나 기득권 유지에 뭐 아니한 그런 방식의 우리 단체장이라면은 물갈이 공천을 통해서 핵심 공천의 이름을 날려버릴 수도 있죠. 시절이 좋으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도권에 좀 바람도 불을 일으키고. 근데 지금 안 좋아요. 특히 보수의 성지 대구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관위에서 중진들 전부 컷오프 시켜버리고 나머지 그냥 좀 초선위원급하고 그냥 이준숙 전 방심위원장인가요? 방통위원장이요. 방통위원장 이 사람 이게 상당히 강성 극우 유튜브에 지금 응원을 받고 지지를 받는 그런 후보를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이다. 이러면은 당연히 우리 중진들이 수용을 못하죠.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그냥 차라리 중진급들 같은 경우는 정치 오래 했으니까 뭐 그러면 페널티 차원에서 감점을 얼마를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진짜 정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가점 주는 거고 근데 이제 다 누가 한결같이 봐도 저거는 뭐 전 방통위원장 이준석을 위해서 자락 까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는다고 하면 왜 김부겸 지금 현재 민주당 전 총리가 지금 출마를 제가 볼 때는 거의 결심을 한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각자 도생이고 자중질환이고 그리고 4분 5일돼 있는 이 상황이라면 해볼만 하다.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이런 공천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부겸 전 총리와 인연이 좀 있으시죠? 있죠. 예. 이분은 원래 사실상 민주당으로 정치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나라당, 그러니까 2000 그때 아마 16대 한나라당 의원으로 초선을 달고 했어요. 그리고 삼선까지 달았죠. 그리고 민주당으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의 이제 대구시장 출마 그리고 국회의원 출마. 근데 다 40% 이상의 득표율을 높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분열돼 있는 상황이라면은 지금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는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뭐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공관위 위원장도 대구 시민들한테 우리가 아마 공관위에서 내리 꼽는 방식으로 이렇게 낙점해버리고 그런 행식은 뭐 경선에 뭐 틀을 갖춰서 했다 그러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대구 시민들 자존심 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 더 짚어보면 이 언어가 상당히 좀 날카로워졌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꽉 먹고 알 먹고 털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주호영 의원은 호남 사람이 뭘 하냐, 대구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발언하게 됐고요. 이게 지금 글쎄요, 어떤 선거판 아무리 뭐 날카롭다 해도 이 정도의 말이 오가는 것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도 아니고 참 뭐 대구에서요. 보수의 본산 그나마 대구에서 그래도 올바른 합리적 보수에 기칠 건 그런 시장이 우리가 또 앞으로 당이 이 6.3 지방선거를 끝나더라도 엄청난 자정 노력을 가지고 변화쇄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윤 의견의 어떤 그런 세력들의 지지를 등에 얻고 당선된 대구시장이라면 우리 당이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초동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공관위나 또 지금 현재 대구에서 시장 어떤 그런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후보들이라 하더라도 정말 국민들에게 볼상사납고 특히 대구 시민들에게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발언들은 서로 자제해야 됩니다. 예, 자제해라. 그런 제안을 양쪽에 다 하셨습니다. 대구 말고 충북도 어지럽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충북지사 뭐 공천 내정설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조길형 전 충주시장 뭐 그 충주맨 그 유튜브로 유명세를 탔던 조 전 시장도 예비 후보에 사퇴를 했고요.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 했습니다. 컷오프된 김영환 현 충북지사 야바이 정치다라고 일찌감치 비판을 했습니다. 공천 내정설, 그 내정설의 당사자는 김수민 전 의원입니다. 충북 부지사도 했었죠. 이정현 공관위가 현직 충북 도지사를 이제 컷오프로 이렇게 날려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은 공천의 원칙과 기준적인 측면에서 충북 도지사는 현직 도지사 시절에 뭐 이러이러한 뭐 오송 참사가 있을 때 이렇게 논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컷오프 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뭐 사실상 그날 공관위에서 컷오프 하는 날 때 충북 도지사 김영환 지사 연륜도 있고 다 잘했는데 뭐 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후진을 위해서 길을 비켜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수긍을 하지 않고 지금 김영환 지금 현 지사도 반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추가 공모를 하겠다 했는데 그 추가 공모는 이미 특정인을 갖다 미리 낙점을 하고 뭐 추가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다 읽혀지게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뛰고 있던 열심히 후보, 김영환 지사를 상대로 열심히 뛰는 조계련 전 충주시장 이런 사람들은 충주시장 3분이나 하고 상당히 충북권 내에서도 여론 괜찮아요. 윤희근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덜레서는 뭐 경선에 내가 왜 참여하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결국은 공천 관리를 잘못한 거죠. 김수민 전 의원을 내정했다 이렇게 이 설 맞습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소리 거의 아주 구체화됐었죠. 내정한 게 맞아요, 그러면? 저는 내정 누가 이렇게 지금 이제 경선을 치르는데 경선 없이 뭐 전략 공천으로 단수를 할 거라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경선을 하지 않고 지금 이 현직 지사를 날리면서 거기 후보가 3명 이상 뛰고 있었는데 이 후보들 다 주저앉혀버리고 추가 접수를 받은 김수민 뭐 전 의원을 갖다 전략 공천 단수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점은 아니죠. 다만 왜 그렇게 읽혀지는 공천 관리를 했느냐. 예. 이게 문제인 거죠. 예, 그냥 뭐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인물이죠. 아, 이분 하고 시청자분들도 다시 떠올릴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여성에다가 86년생 젊은 정치인이니까 뭔가 좀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차원에서 권유했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외형상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경선판을 벌려달라는 거죠. 예, 그렇게 그게 자청했죠. 맞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뭐 충북, 대구, 뭐 부산도 있었고 계속 잡음이 많아서 혹시 당 지도부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에게 뭐 경고를 한다거나 좀 제대로 해달라. 그러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잘된 공천이든 잘못된 공천이든 예. 그로 인한 선거를 치르고 난 이후의 결과는 공관위원장이나 당대표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 같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좀 매끄럽지 못한 공천 관리가 이루어지고 저거는 또 공천이라는 것은 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대구도 그렇고 부산 박형준 시장도 그렇고 뭐 김용환 지사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뭐 이 반발이라는 것은 항상 뭐 역대 어느 선거도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은 납득이 가는 반발을 만들어라는 이거예요. 가령 공관위 이번에 이정현 위원장이 제가 좀 첨언을 해드리면은 예. 지난 2022년도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런 공천 개입 논란에 있던 인사들도 있어요. 기초단체장도 있고 그런 사람들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하는 그런 단호함을 보이면서 예. 이런 뭐 공관위원장으로서 의지 소신 보인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 핵심 공천이 되는 건데 자신들의 어떤 입장만 맞는 그런 방식으로 어느 특정 지역에 맞춤형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건 핵심 공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외형상으로도 또 시비가 안 걸리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다움을 지키는 힘. 고운진 플레르코 앰플. 다시 어린 피부로. 타임리스 뷰티 고운진. 코웨이 페스타 반할 거예요. 반값. 모두 반값이 되니까 1년에 딱 한 번 모두가 반할 역대급 혜택. 코웨이 페스타. 로게인 폼. 스타일이 안 산다면 로게인 폼. 가르마가 신경 쓰인다면 로게인 폼. 문항 집중 케어로 8주 만에 느껴지는 변화. 로게인 폼. 딸이 엄마가 되어도 여전히 날 키우는 사람. 이제는 엄마가 좀 더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이거 신고 가. 르무통. 최근 국민의힘에서 나온 말 한번 보겠습니다. 망나니 칼춤.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정현 당 공관위원장에게 한 말입니다. 전기 충격기 전압이 너무 높으면 감전사로 죽을 수 있다.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이정현 위원장의 이른바 충격요법론에 맞받아친 겁니다. 꿩도, 알도, 털까지 다 가져가려 한다. 이 위원장이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한 말입니다.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관위원장은 사퇴를 선언했다가 번복하고 복귀했고 서울시장은 제재 접수 마감이래야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충북지사는 컷오프 통보를 받고 밀실 야합의 정치라며 들이받았습니다. 이들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승리와 혁신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잘 보면 시민은, 유권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더 나은 후보인지, 어떤 정책으로 지역을 이끌 것인지 제대로 나온 적이 없는 듯합니다. 어제 저와 인터뷰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예측.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TK 자민련이 아니라 K 자민련이 될 수도 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맘스터치랑 도전 한번 해러 왔습니다. 58년 중식대 가야 스페셜 터치. 사과 한번 치자고. 푸덕주 셰프 컬렉션 맘스터치. 신경 썼다는 건 발끝에서부터 드러나죠. 상대방을 위해 그리고 또 나를 위해.
편안함 위에 쌓아 올린 격식. 편안함을 갖추다. 스케쳐스 USA. 불 꺼진 피부에 글로우 부스터 온. 고순도 글루타치온이 멜라닌은 재우고 광채는 깨우고 24시간 케어받는 광채 피부. Find your glow. 글루타넥스. 속은 달콤 쫄깃하고 겉은 상큼 톡톡한 환상조합. 너즈 구미 클러스터. 감각을 깨워봐. 널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민주당 지방선거 예비후보 합동토론회를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후보 5명이, 모레 금요일은 서울시장 예비경선 후보 5명이 모두 출연해서 토론합니다. 내일 오후 5시 특집 이가혁 라이브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합동토론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일화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